그래서 산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일단 먹는다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 과정이 결국은 산화 과정입니다.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성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명체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산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소가스의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질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소도 가지수를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이 많죠. 왜냐하면 영양분의 그 종류마다 우리가 현대 학자들도 우리 혈액 속의 영양분을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뭐 1000가지, 20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은 그 1000가지, 2000가지를 소화시킬 때마다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성분이 다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해서 산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우리 인간이든 우리 혈액 속에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근데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00가지, 2000가지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 수치로 나열해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따져본다고 하면 이건 학문을 위한 공부지 질병 치료에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제 산의 이제 종류를 이제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분류합니다. 산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따지는데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 적용하는 거는 내 몸 안에서 우리 인체 세포들이 자기가 각자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산이냐 아니면 우리가 먹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양분으로서 살겠다고 먹는 모든 영양분은 그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결국은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들은 사람 먹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겠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났거느냐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라고 태어난 생명체들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걸 먹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 속에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음식으로서 아니면 식품으로서 이렇게 먹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이런 생명체들이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생명체들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단 깨우침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몸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 이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독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독들도 그 식물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과일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걸 먹어보면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심천의학에서는 그냥 산이다 이렇게 이게 표현합니다.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가 이게 산이다. 이거는 식물이 자기 몸을 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산이다. 그러면 식물 역시도 그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켜서 이걸 밖에다 버리지 않고 도구로서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이다.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고 하면은 내 몸에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산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산, 약산이라고. 안녕하세요. 한 주가 그냥 너무 빨리빨리 지나네요. 그래도 요즘은 날씨가 좀 푸근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냥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난리를 지금 치고 있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면역 기능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게 사람 이렇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나 하나만 하는 게 나 하나가 따지고 보면 전체가 나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조심할 적에는 다 같이 해주는 게 낫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돌아가는 길을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틱장애입니다. 먼저 여기 질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틱이라는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원인에 대해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 질문이네요. 근데 사실 이 틱장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자고 하면은 치료도 어렵지 않고 10명 하면 그냥 9명 정도 치료하는 병.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이 틱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틱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도대체 이게 왜 발병하느냐 하는 이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가 어떠한 작동 원리로 이게 정상적 움직임이 시행되는가, 이 과정을 이해해 버리면 쉽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현재 이게 젊은 애들이 틱장애가 많고 막상 또 치료하려고 하면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진단하고 할 때 그냥 앞서 배운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거기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틀린 거고, 여기에 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게 치료가 어려운 거지. 우리 인체를 생리 구조로 이해해 버리면은 오는 원인도 분명하고 치료의 원리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체 생리 구조부터 내가 간략하게 요약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30년 전에는 우리 인체 체세포의 그 개체수가 뭐 약 7조 마리에서 8조 마리 된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게 한 120조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하지 별로 이 심천생리학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다 이렇게 가정하면 120조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심천생리학에서는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기능의 이치를 보면 한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생각도 따로, 행동도 따로, 먹는 것도 따로, 배설하는 것도 따로, 사람도 각자 자기 자식을 놓듯이 우리 세포도 각자 이게 독립된 생명체로 자기 자식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배양하는 이런 구조다. 이거를 바닥에 깔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체는 움직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쉽게 해서 우리가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장기도 움직여야 되고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얼굴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또 눈도 깜짝거리려고 하면 근육이 수축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고 하면 우리 인체는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모든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적에는 그 세포, 근육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동일하다.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이게 동아줄 당기기를 연상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100명에서 동아줄을 당기라고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하지 않으면 100명에서 아무나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누가 명령을 해가지고 0차 일시에 0차 당길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우리 몸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명령을 내려서 일사불란하게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누가 명령을 해서 100명이 일시에 당기면 한 사람이 일의 힘이라고 할 때 100개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누가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지 100마리가 각각 우리가 100명이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그냥 아무 때고 가만히 있다가 지가 당길 때 당긴다고 했더니 100배 차이가 나죠. 이거를 우리 인체 생리 구조다. 이걸 바탕에다 이제 깔아두고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근육이든 장기든 수축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이 체제는 어디냐? 우리가 뇌다 생각하면 되고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은 신경선이다. 그러면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보내주면 그 뇌파의 자극에 의해서 그 체세포들이 이 근육세포들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우리가 눈이 됐든 코가 됐든 혀가 됐든 팔다리 근육이 됐든 장기가 됐든 다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 생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초로 놓고 볼 때 뇌에서 우리 마음이 손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손해가 신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에 이제 뇌파를 보내준다고 할 때 그 신경선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신경선에만 뇌파를 주려고 하면은 그 신경선에 그 뇌파 차단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경선을 마치 전화선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 전화선이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쉽게 해서 뇌파 누수도 일어날 수 있고 뇌파 합선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장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 이거는 예를 들어 딸꾹질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틱장애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또 파킨슨처럼 원하지 않는 이렇게 행동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뇌파 합선에 의해서 발생한 증세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 전신에 신경선에 피복이 덮여 있는데 과연 어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합선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뇌질환 그 질문 이렇게 논문에 보면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은 근무력증, 뭐 위하수, 장무력증, 그래서 뭐 뇌계릭, 근육신경 마비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뇌파 합선이 되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사회를 해서 이제 이걸 치료를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사혈점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 틱장애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어느 질문으로서 여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이제 눈도 원하지 않는 이렇게 깜빡거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입을 실룩거리고 어떤 사람은 또 채머리도 떨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파 합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그 원하지 않는 움직임 이런 틱장애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는 채머리 떠는 것도 틱장애, 파킨슨 원하지 않는 움직임도 틱장애, 딸꾹질을 하는 것도 틱장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그거 그냥 10명 하면 9명 낫는 병이지 그게 무슨 병이라고 신경 써.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참 재밌죠. 지금 딸꾹질도 여러분들 TV를 보면 뭐 1년 내내 딸꾹질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딸꾹질을 쉬지 않고 해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참머리를 떨어도 고개 되게 흔들거리고 있으면 사회생활하기 불편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을 계속 떠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 연결된 신경선이 피복이 벗겨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전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바탕에 깔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선이 이제 어떻게 배열이 돼 있냐 이제 이런 걸 따지자 보면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할 적이만 해도 어떤 게 기존에 있는 양의 서적을 보고 인체 구조 이제 큰 아우트라는 해부도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저는 생리치료 모든 거를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뇌는 여기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심장이 여기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심장에서는 혈액을 품고 뇌에서는 신경선을 통해서 모든 지시한다는 거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선이나 핏길이나 이걸 원하는 거는 내가 비유법 들으면 그러거든요. 저 먼 산을 바라봐라. 높은 산이 있으면 먼 데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저렇게 어느 능선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거기를 기름길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 자리 가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사람이 다니던 길이 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뇌가 여기 있다가 하면 우리 전신에 신경선을 이렇게 분포하려고 하면 어느 맥을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면 되느냐 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심장이 여기 있다가 하면 전신에 핏길을 배치하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이게 핏길이 배열하기가 좋은 거냐고는 따져보면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경선에 제가 이제 피복이 벗겨졌다. 그러면 이제 신경선에 피복이 벗겨지려고 하면 녹지 않고는 벗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고로 잘라진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온 거는 제 논리는 이제 이거잖아요. 기초로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뭔 얘기냐면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종류도 많고 크기도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머리만 복잡해요. 그냥 각 기관 장기 조직이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을 뿐이고 인구가 많을 뿐이고 조직 기관이 작은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라는. 그러면 그냥 정상을 10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정상을 100이라고 하면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피복세포가 신경선의 그 피복세포가 녹아서 신경선의 전류가 뇌파가 합선이 돼서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세포가 우리가 100이 정상인데 70%가 녹고 30%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강산에 의해서 녹았다 그러면 산도를 떨어뜨려줘서 다시 녹지 못하게 하고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면 그 30개의 피복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느냐. 제 이론은 인체 모든 조직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기능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능력은 이 한 생에서 깨우친 게 아니고 제 이론은 그러잖아요. 하나의 작은 미생물로부터 어떻게 보면 몇 억 년 동안 끊임없이 한 생에서 살아나오면서 이 복원하는 능력을 그 영적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머리로도 쫓아가려고 못 찾아간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병은 기술로 고치려고 하지 마라.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된다.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첫째 1,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 줘요. 또 근데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가지 혈관이 막힌 데까지는 못 가거든요. 이게 3대 요소입니다. 그럼 이걸 따지면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버글버글하면 첫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고 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 영양분이 녹아서 안 되는 게 두 번째 해결책이고 세 번째는 이런 원인이 없고 장에서 유산균이 잘 가공하고 중간에 녹아 없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혈액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영양분이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세포 분열을 하면 그 30%가 남아있던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현대의학은 아랫배가 냉해서 영양분을 가공하지 못해 장 속에 유산균이 없고 식중독균이 많으면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고 그거 먹는다고 해결이 날 거냐. 또 빈혈 환자처럼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중간에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도 그 강산을 해독할지 모르니까 해결책이 없고 또 세 번째는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것도 지금 해결책이 없고 또 이런 병을 일으키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혈관을 막는 주범,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데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병들이 난치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진단하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신경선 굵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MRI를 찍어서 신경선의 그 머리카락 10분의 1밖에 두께가 안 되는데 MRI 사진을 찍어서 어느 부위의 신경선이 얼마나 녹았고 뇌파가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현대 과학 장비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가능 못하죠. 그렇지만 저처럼 우리 인체를 생리치의 시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는 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있죠. 화학 반응이 있지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였다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고 생리치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뇌파를 보내면은 신경선을 통해서 목적지에 뇌파를 전달해 주는데 그
그 뇌파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신경선마다 그 뇌파 차단, 전기 전화선으로 말하면 피부 세포가 전기 차단막이 있어야 된다. 이거 상식이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에 뇌파가 이제 합선이 됐느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눈에서 그런다. 눈에서 그런다고 하면 1차적으로 1번 17번이 1순위. 그 다음에 20번하고 48번 안구 건조증을 해주면은 눈에서 오는 특장에는 해결이 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턱이 되게 턱을 덜덜덜 떨고 이렇게 턱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48번하고 39번 추가해 주면 되고 이게 또 채머리를 떤다. 그러면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되는 거고 또 딸꾹질을 계속한다. 그러면 2번, 5번, 30번,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되고 그럼 사회라는 위치만 바꿔주면 치료가 안 되면 10명에서 9명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딸꾹질이 됐든 채머리가 됐든 틱장애가 됐든 그냥 사회라면 당연히 치료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만 버리면 자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병의 원인이라고 찾다 보면 질병의 해답은 못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을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 시각 50%가 빠져있고 그 반쪽 공부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해도 오직 답답하면 제가 화가 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1000년이 더 발달해도 심천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못 따라올 거다.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야 돼요. 사회라는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당연한데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틱장애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틱장애가 왔다고 하면은 이건 결과고 틱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생리치료 진단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걸 녹아버리려고 하면은 혈질이 강산성화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혈관이 특정 부위의 혈관이 강산성화 되려고 하면 일단 혈관이 막혀야 돼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혈관이 막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강산성화가 안 됩니다. 적어도 97%는 강산성화가 안 되고 암이나 이런 병이 오지 않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에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야 산도가 월등히 높아져서 신경선의 피복을 녹일 정도로 산성화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틱장애가 있다고 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일 거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때요? 내가 이제 앞서 설명한 이 혈점만 사회를 하면은 피가 돌면 무조건 치료가 돼요. 그러면 피가 돌면 이렇게 피가 돌아가면 말초모 혈관을 막고 있는 그 어혈, 혈전을 녹여서 바깥으로 뽑아내버려야 되겠죠. 불려서 이렇게 빼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빼내버리면은 피가 도는 순간 산도는 떨어뜨려요. 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피가 유속이 빨라지면 산도가 떨어지면 산도만 떨어질까요? 영양 공급도 함께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영양 공급도 함께 이루어지죠. 그러면 산도가 떨어지면 녹이는 게 중단되고 더 이상 녹이지 못하게 처리를 해놓고 영양 공급이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신경선의 그 피복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면은 뇌파 합선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방지가 되면은 틱장애는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틱장애 한번 이렇게 병명을 따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전 생리학을 공부하면 항상 내가 의도한 움직임이냐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 움직임은 무조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세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장기가 됐든 위가 됐든 장이 됐든 근육이 됐든 서서히 그냥 원인 불명으로 기운이 이렇게 빠져가는 거는 뇌파 누수가 원인이다. 근데 뇌파 누수도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게 원인이고 뇌파 합선도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게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방금 이제 눈에서 오는 틱장애는 어떻게 했어요? 1순위가 1번, 17번.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잡아주는 게 20번하고 48번을 빼주면 눈에서 오는 틱장애가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턱을 떤다고 하면 4번, 18번까지 함께 빼주면 더 좋겠죠. 근데 18번만 빼줘도 될 겁니다. 18번을 빼주면 턱이 이렇게 늘 더덜 떠는 증세 없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또 좌우로 이렇게 채머리를 늘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은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치료가 될 거고, 또 늘 딸꾹질을 하는 사람들은 2번, 5번, 30번을 빼주면 아마 8, 90% 치료가 될 거고, 그러고도 안 되면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빼줘야 되는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상당히 길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가 기저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제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병들이 전부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인데,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30%, 40%, 50%, 60%, 70% 떨어지면서 산도가 높아지고 난치병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산도가 높으면 대부분 조혈 기능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조혈 기능까지 망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틱장애 하나만 이게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는 제가 이게 교육이라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는 이제 못 하겠고요. 그냥 철거시하고 청거시기하고 주겸수만 먹으면서 그냥 사회를 해도 틱장애 정도는 충분히 어린아이들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고지혈,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파킨슨이 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아니면 거기 비만을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있고, 고혈압, 당뇨, 우리가 파킨슨 이렇게 온다고 하면 병이 항상 적은 병이 이렇게 가면서 큰 병이 오거든요.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떨어졌느냐 60% 떨어졌느냐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60%가 떨어졌던 70%가 떨어졌던 3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 놔야 새로운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혈관을 뚫어놨던 게 다시 막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혈요법이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냥 조금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뺄 적에는 그렇게 이제 경제적 이런 부담이 크게 가지 않아요. 어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그냥 어혈을 좀 불려서 좀 빨리 빼내고 이제 철분 보충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기저질환이 병이 새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해 주기는 이 공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1시간짜리 유튜브 이렇게 자꾸 보면은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 파킨슨이 돼서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든 아마 뇌경색으로 문제가 되든 신천생리학과 지금 현대에 있는 의학하고 치료 효능을 얘기하라면 적어도 저는 10배, 100배 차이 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 없습니다. 현재도 제가 지금 답답한 구석들이 이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보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존의 방법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은,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의 치료 변화가 일어나는 처방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한 번 병으로 이렇게 진단되면 완치라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천생리학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오면 안 된다. 완치가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 몸에 어혈이 생기고 혈액이 오염되고 산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혈액이 오염됐고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는데 응고된 걸 녹인다고 녹이는 약을 먹는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없죠. 또 혈관이 말초해서니까 맑았다고 혈전용해제 쓰면은 그 혈전용해제가 그 말초 모세혈관에 있는 혈전을 녹이려고 산화제약을 써버리면 혈관이 삭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혈전용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혈전용해제 딱 하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두 날 먹어봐라. 아마 한 달만 먹으면 빈혈 올 거다. 왜?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녹아서 없어지니까. 근데 혈전용해제는 혈전 어혈만 녹이는 게 아니라 혈관 벽도 녹여버리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혈소판을 녹여버리면 지혈이 안 되고 또 혈액 속의 영양분을 과다하게 녹아버리면 빈혈이 오고 혈관 벽을 녹여버리면 어때요? 터져버리면 이제 혈액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 또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신부전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내가 주장이 아니고 현대의학에서도 통계가에서 그 통계를 내보면 혈전용해제를 장복한 사람이 신부전증 환자가 5배가 더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을 산화작용으로 녹여버리면 뇌파가 누수가 된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요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만큼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다. 근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걸 현대의학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뇌에서 지시한 걸 세포 그 120조 마리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인데 정보를 전달해주면 신경선을 통해서만 보내줄 수 있는 게 상시가 아니냐 그 얘기라. 근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뇌파 누수가 일어나든가 뇌파 합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현대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우리가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말초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은 혈액은 30%밖에 못 돌아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거든요.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1차적으로는 수면세포가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보면 혈관이 70%가 막히면 혈액은 30%만 돌고 활동성 세포는 30%다. 근데 그 30%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학문들이 세포가 분열하는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걸 뚫어본 적이 있느냐. 그 영양분이 가공하는 게 장 속의 유산균인데 유산균을 아무리 먹는다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냐 그 얘기예요. 아랫배가 싸늘하면 장 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고 아랫배가 따뜻해져야 유산균과 유익균이 산다고 해요. 유익균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거 코로나 같이 이렇게 새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은 이게 항체 예비군이거든요. 장 속에 있는 그 유익균이 먹이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 속에서 혈액 속으로 옮겨가면 이게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분포해 있어야 되고 유익균이 살려고 그러면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염증을 치료한다고 항생제 쓰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쓰고 하니까 장 속에 있는 그 다양한 우리가 유익균, 유산균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렸으니까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동물들한테 제가 30년에 강의한 게 주제가 그거거든요. 자연계는 더불어서 상호 진화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절대 죽일 수가 없다. 죽이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놈을 다 죽인다고 하면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죽인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식물이 도태되고 식물이 도태되면 동물이 죽고 그러면 인간도 살 수 없어요. 그게 더불어 공존 상호 진화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도 양쪽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 양쪽에 서로 발전하고 돌연변이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만 돌연변이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유익균도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양쪽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럼 더불어서 살라고 그러면 요즘에 AI인가 돼가지고 지금 닭이니 뭐 이런 동물도 지금 끌어다 묻잖아요. 끌어다 묻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들 병치레 하지 말라고
사료에다가 항생제 갖다 들어부으니까 장 속에 유산균, 유익균이 다 죽어가지고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놈의 짓을 우리 인간한테도 그대로 하려냐. 그럼 인간도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동물처럼 끌어다 묻을래 하고서는 제가 강변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만연하다 보니까 항체의 다양성을 많이 잃었죠. 근데 제 이론처럼 2번, 3번 빼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놔봐라. 그러면은 항체 예비군이 형성된다. 그러면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혈액 속에 들어오면 이는 일정 숫자가 늘어나면은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혈액 속으로 옮겨가서 항체 걱정할 거 없다. 이 말도 꼭 명심하고, 이미 또 항체가 생긴 거는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혈액 속에 피가 맑아진 만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이미 형성된 항체가 최고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렇게 항체가 있다고 해도 혈관이 막힌 데는 도달 못해요. 그건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뽑아주면 되고, 막힌 데 다시 안 막히게 하려면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한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걸 요점 정리하면, 어린아이들은 조혈 기능이 이렇게 망가진 경우, 이렇게 딱 봐서 빈혈만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세 가지 요것만 섭취하고 해당 사혈점만 방금 일러준 대로 이렇게 빼줘도 되고, 그렇게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가 하면 8번을 빼주면은 한번 뚫어놓은 데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을 이룩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 시간 됐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